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부에서 집값 떨어진다 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사지 말라라고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으름장을 놔서 논란입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우리의 발은 그들의 손보다 빨랐다. 펜싱 남자 사부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한 체력, 현란한 스텝을 앞세워서 손기술이 뛰어난 유럽 펜싱을 제압했습니다. 펜싱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대한민국 남자 펜싱 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단독주택 끼워놓고 빌라 끼워놓고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집값 뛴 건 국민 탓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탓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까지 대동해서 구속을 운운했습니다. 잠시 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또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고 집값은 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원팀 협약 7시간 만에 여당 주자들이 또 노무현 탄핵, 백제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TV 토론회도 본경선에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등의 공세가, 치열한 공세가 오고 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방역당국이 모더나사로부터 공급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논란은 정부가 비밀 운운하면서 백신 공급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는데 정작 여당 대표가 그 비밀을 유출해서 논란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당 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게 그토록 비밀이어야 할까에 대한 논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매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공식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줄곧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집 사면 손해라고, 왜 영끌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고 매물은 부족했고 전세마저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집값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탓을 하며 으름장을 놨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 소위 국민 탓을 했다라는 논란의 발언입니다.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국민들의 투기 심리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왜곡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왔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전혀 귀를 닫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국민 탓을 한 홍남기 부총리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무식하다. 미친 집값을 왜 국민들에게 떠넘기냐. 듣는 국민 어이가 없다. 윤희수 구현, 역대급 망언이다. 대놓고 국민 탓을 한다. 원희룡 지사, 정부 탓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라. 윤석열 캠프에서도 적반하장,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는 책임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저희들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제대로 들은 건 맞죠? 그러니까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안 따라줘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한 2배가량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결국은 투기 수요 그리고 불법 거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진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투기꾼이 2배가 늘고 막 3배가 늘고 그래서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갑자기 늘었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진단이 끝난 거 아닌가요? 결국은 정부가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시장을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일관적으로 내놨었고 그리고 또 대출 규제를 강하게 이제 압박하면서 오히려 투기 심리를 부추겼다. 이런 게 지금 전문가들 진단이었던 것 같고 그게 25번째 대책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시장을 역행하면서 오히려 정부 불신이 가중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시장은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이제 반작용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런 이제 원인들을 오늘 국민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투기 수요에 돌리고 있는 것.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일관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늘 이제 정책의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예측 가능성인데 그 예측 가능성에 부합되는 게 딱 하나인 거죠. 결국은 시장 탓, 남 탓하는 것이 계속 일관되게 그 예측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과연 이제 투기를 잡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안정이 돼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 어제의 담화도 결국 그런 정부의 신뢰를 주는데 또 한 번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도 부동산 값이 오히려 오른 것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국민 탓으로 돌린 건데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서울 성북구 부동산 중개인, 시장 교란행위 차단 못한 건 정부 책임 아니냐.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5억짜리 집을 2년 만에 10억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 부동산 업계,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실수요자 협박과 같다. 이제 정부 말 안 믿는다. 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오늘 서울신문에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집 사지 마라. 투기 심리가 안타깝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값이 어디 떨어졌던가요? 들어보시죠.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 공급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꼭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문제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했지만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데 박정하 전 청와대변인 조금 전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들었잖아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식하다라고까지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당혹스러웠어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저 내용을 했는데요. 저는 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국민들 겁박한 얘기밖에 없었고 또 당황스러운 거는 부동산 대책 하는데 경제부총리나 국토장관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경찰청장이 거기 왜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겁주려고 주는 서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옆에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찰청장이 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담화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라면은 국민들 다시 좀 우리도 혼자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하면서 왜 경찰청장이 거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언컨대 2017년 5월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다 되돌리면 저는 부동산 정책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 없게 하면 그래서 2017년 5월로 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제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앞서 우리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얘기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왜 다 강남 가서 살냐 이런 식의 사고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해결이 안 돼요. 어제 봤지만은
결국은 집 가진 사람 다 투기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주택 하나도 공급 안 하고 택지 만들어서 다 빼먹고 해서 지금 부동산 이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총리는 여기다 대고 우리 부동산, 우리 집을 또 공유지라고 표현해요. 이런 무식한 발언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지의 비극이란 뭐냐? 공무원들 특공 자기들끼리 팔고 그렇게 또 빼먹고 그 다음에 그 공급 필요한 주택 하나도 공급 안 하고 이상한 임대주택 여기저기 막 한다고 주고 집 가진 사람은 다 투기꾼으로 취급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보니까 뭐 서울 시내 집값 0.9%포인트 또 올랐대요. 수도권 3% 가까우시 올랐대요. 어떻게 하고는 이제 와서 국민들 집 사지 마라 겁주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5월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고 설마 경제부총리가 잇따른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정말로 국민 탓을 한 게 맞은 걸까 의아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듣고서 판단해 주시죠.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들어봐도 좀 의아스러운 발언인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진중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투기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부는 아무 잘못 없다? 일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 부분 이게 상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린 적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에 땅 한 평 없고, 집 없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이 없습니다. 전재수. 예, 집 없는 집이 없는데 전재수 의원. 제가 보더라도 이제 이 집값이 너무 올라놓으니까 사실 이게 집 사는 게 이제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예. 다만 이제 어제 그 부동산 관계장관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부동산 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자극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다 돌렸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뽑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은 세계 경제 체제 속에 깊숙하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책 하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하고 같이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OECD 국가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OECD 국가 중에서 이 부동산 상승률이 대한민국이 한 17등 정도 됩니다. 제일 1등이 이제 독일인데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절망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세계적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었죠. 상당히 이 돈의 힘으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주식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혼자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국민들께 좀 도와주십사.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옆에 서 있는 것은 경찰청장이 옆에 서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겁먹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투기 세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이제 옆에 서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하면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뭐 경찰청장 이렇게 다 서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같이 회의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 시장이 이제 그만됐다라고 할 동안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청년이라든지 3040 젊은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에게 두텁게 이분들에게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 경찰청장이 옆에 있었던 것이지, 국민들 뭐 겁박하기 위해서, 아니,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박은 아니다. 정부의 어떤 지인심은 따로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고, 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남았을 텐데, 논란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거기서 국민들께 드리는 담화라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기획 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약 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박성호 변호사님, 저거 범죄 행위라는 것 모르는 국민들 없을 텐데 국민들에게 드리는 담화라며 투기꾼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니잖아요. 전 국민들을 향한 담화라고 했잖아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에게 부탁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진중하게 행동하라라고 국민 탓을 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저기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왜 구속 등등을 운운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지한 상황에서 그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다 구속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전체에게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낸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오히려 겁박이라는 논란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그보다는 다른 표현으로서 일부 투기 가담 세력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 등 제도 개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안은 집값, 전세값 등 부동산 문제죠. 그런데 이 반복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르고 실거주를 하려는 국민들조차도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이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네.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선뜻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부동산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반복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라도 집값이 하락하기를 적어도 진정세를 보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다 부동산 정책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한 정부에서 집값을 완벽하게 안정하기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어떤 방식의 문제, 소통의 문제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조가신문 사설들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 논란에 대해서 비슷한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대국민 경고 읍소로 집값 잡겠다는 무대책 정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없이 소비 심리를 문제 삼으며 대출 억제 불법 행위를 엄단 방침을 밝히는 것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공허한 엄포에 불과하다. 한겨레신문도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말만으로 정책 신뢰 회복하겠나?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빈틈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했다라고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질타했습니다. 서울신문, 부동산 정책 반성 없이 시장 탓하는 무능한 홍남기 경제팀, 영끌 포기라는 국민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잘못된 사과가 먼저다. 정책에 대한. 매일경제, 경찰청장이 왜 정부 부동산 담화에 나오나? 이거 사실 궁금했거든요. 경찰청장을 참석시킨 건 국민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국민 전체를 잠재적 투기꾼 범죄자로 취급하는 노골적인 겁박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에서 굉장히 거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조가신문 사설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앞서 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을 통해서 정부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좀 왜곡돼서 전달된 측면들이 있다라는 해명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좋다 이겁니다. 뭐 겁박이 아니다라는 정부 측의 해명도 있으니 그럼 정말로 집값은 홍 부총리 말대로 떨어질까라는 것에 이번에는 한번 방점을 찍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입니다. 계속된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로 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집값은 안정될 거다. 급기야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 오늘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현 정부 출범 후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고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쭉쭉쭉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은 안정될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똑같은 발언들을 반복해 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임기 내에 상승률이 90.7%고 6억짜리 집이 평균 11억 넘는 금액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의문, 이재민 기자.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진애 그거 안 믿는다면 많은 국민들 믿지 않는 거겠죠.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시장은 뭐 심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부동산 시장 역시 이제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번 담화도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공급 대책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건 결국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26번째 어제 담화에서 결국은 그러면 신뢰를 어떻게 보여줄까가 중요한 건데 이번 역시 신뢰를 얻기 위한 글쎄 그게 방안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투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엄단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다수 시장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물론 투기꾼도 있겠죠. 뭐 없지 않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집이 없는 서민들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그런 뭐 투기꾼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그런 집값 떨어지겠다. 이 말 자체를 믿고 부동산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10개월 남았지만 이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정책을 공급 대책을 한동안 발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저는 전면적 쇄신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했던 시점이었는데 그걸 좀 놓친 실기한 게 지금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떤 대책, 어떤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을 과연 시장에 신뢰할까 굉장히 의문이 남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무려 달러를 2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2,000조 이상을 찍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원래는 미국의 패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23년 정도 돼야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당장 올 가을부터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은 자연히 중앙은행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이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경착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켜야 되는 그런 정부 정책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제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접속자가 4,000명씩 들어오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사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장이 됐다 할 정도까지 이제 주택 공급을 확 늘리고 어제 경찰청장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리에 함께한 것은 투기 세력에 대한 그 메시지지 일반 국민들에게 급박을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이 이렇게 저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면 아무런 논란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말을 듣다 보니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살펴보시죠. 정경심 씨와 조민 씨, 그리고 송영길 대표와 백신, 그리고 국내의 한 식당에서 무를 씻는데 저렇게 맨발도 같이 씻는 장면, 어떤 식당이었는지 식약처가 찾아냈다고 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민 씨의 한 친구가 진술을 바꾸자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펼쳤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경심 씨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항소심 뒤집기 나선 정경심 씨,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
다음 달 11일 선거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 기존 진술은 검찰 조사의 압박감 및 조 씨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인턴 활동이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정경심 씨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어떠한 취지이고 검찰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건 또 어떤 대목인 거죠? 정 교수의 재판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 딸의 친구 장 씨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듯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그 취지가 이 장 씨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해서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상 속의 여성은 90% 정도 조 씨라고 바뀐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보지도 못했고 영상 속 여성은 조 씨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일부 뉘앙스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진술된 장 씨의 진술, 그 증인 녹취록을 정 교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요 증인의 진술에 번복이 있으니 이 재판에도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입니다. 즉 장 씨로부터 듣고자 하는 진술은 당시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입니다. 그런데 기존 진술 그리고 이번 조 전 장관 재판에서의 진술 모두 장 씨는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이 특별히 번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듣고자 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속의 여성이 조 씨가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은 일종의 평가이고 이 평가는 굳이 증인이 아닌 제3자가 해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 공익인권법 센터장으로부터 인턴 활동을 허락받았다거나 공식 세미나 프로그램인지 여부도 말끔하게 해소된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다른 친구는 여전히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물론 검찰이 장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장 씨의 진술은 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장 씨는 검사의 협박과 위협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요 증인의 진술에 일부 뉘앙스 변경이 있다면 피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해야 하겠지만 이미 변론은 종결된 상황, 재판부가 실제로 이 진술 변경이 주요한 진술 변경이라고 판단한다면 아마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다소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거듭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하고 있는 많은 이 법칙의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에서의 중요한 건 저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느냐의 단순한 여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인턴이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거쳐서 발급된 인턴 증명서이냐의 여부다라는 점을 많은 저희 돌직구쇼의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박정화 대변인, 네. 정경심 씨나 조국 전 장관은 세미나에 참석했다라는 사실만을 강변하면서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많은 이 엄마 아빠들이 조금은 씁쓸함을 느낀다고 해요. 인턴십이란 게 뭐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 공익인권센터에 세미나 한 번, 두 번 참석한 걸 갖고 인턴 증명서를 내주고 이게 대학에서 주요 스펙으로 인정받아서 주요 명문대에 입학시킬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그리고 공정한 거냐 이에 대한 물음이 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된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 수감되면서 진실은 아직도 이 대목을 좀 소환하고 싶고요.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한 거기서 역시 또 진실은 또 한 장면을 소환하고 싶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나와도 그건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이고 그 다음에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쭉 말씀드렸지만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아니냐가 지금까지 있었던 1심 판결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래서 단국대 의대 논문 1저자 문제가 희석돼 없어지나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한 건이 어제 없어지나요? 나머지 인턴 증명했던 거에 잘못된 부분이 없어지나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큰 상황에서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마치 아닌 양 검찰이 몰아서 가족들을 희생시킨 거냥 몰아가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신승리라고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거는 저렇게 해서 조민 씨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입학한 것이 정당했던지 부산대 의전원 간 것이 우리 애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 정당했던지가 저는 중요한 대목이지 그 작은 부분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하면서 마치 검찰이 자기들 식구들을 몰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환 전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물론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2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등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딸의 세미나 참석이 맞다면 왜 조국 전 장관이 제일 처음에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느냐라는 물음도 나옵니다. 이게 좀 저도 궁금하던데, 이재명 기자. 검사가 세미나에서 딸 봤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난해 9월 정경심 씨 재판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조국 전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증언 거부권에 따르겠다라고 진술을 거부했다는데, 지난 23일에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딸을 똑똑히 봤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법정에서는 내 딸 봤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는 지금 2심 재판부에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딸의 친구가 입장을 바꿨다 이 문제를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반박문의 핵심 내용이 아마 저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딸을 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조차도 이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 행사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아마 검찰 쪽의 항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 과정 속에 있고 현재 그래서 뭐 어떤 반론이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간에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었고 그냥 일을 맡은 게 아니라 결국은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참 전 이해하기 힘든 게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거죠. 박정환 전 대변인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조민의 친구 장 씨가 얘기했던 진술 번복한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세미나장에서 있었던 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조민이 맞는 것 같다. 90% 맞다. 따라서 내가 억측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나의 보복심에 의해서 억측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내가 우리 가족이 조민 씨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어떤 보복심 때문에 거짓 주장하는 것 같다. 근데 거짓 주장의 핵심은 세미나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미나에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제대로 했다는 뜻인가? 그래서 그 발급된 증명서가 정당하다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고 나면 나머지 스펙 7가지는 다 정당하다는 것인가? 그럼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 작은 진술이 과연 어떤 범죄 혐의를 무혐의를 만들어내는데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라는데 참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지금 부분을 딱 잡아서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여론전을 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아니 그럼 법정에서 그 주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왜 법정에서 다투지 않지? 라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이 진술이 나중에 2심 재판부가 곧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가 곧 판결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겠으나 과연 이 전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김남국 의원과 이를 비판하는 진중권 전 교수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들어보시죠.
단순하게 진술 번복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양심 선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잘못된 진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과잉된 수사권 남용과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 늘 또 조국 전 장관이 늘 얘기해왔던 그 검찰 음모론, 양심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조국 랠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진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진중호 교수님께서는 표창장 위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표창장 위조의 공소사실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사문서 위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의 방법이라든지 위조의 목적, 내용 이런 것도 넘었는데 제가 법원에서요 판결이 나왔거든요. 수사 그 자체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일단 때문에. 판결이 나왔고 증거에 의해서 모든 증거에 의해서 위조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검찰의 기소가 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또 왜 반복을 합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핫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일단은 공급이 재개됐습니다만 기밀을 논란한 거 아니냐, 비밀을 논란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1,674명의 확진자 수가 발표됐고요. 이번 달에 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구체적 도입과 물량, 일정은 비밀 유지 협약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비밀 유지 협약을 깼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이 이 비밀 유지를 유불리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주별 월별 공급량과 세부 일정은 비밀 유지 협약 따라 도입 직전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는 그간 말했는데 여당 대표가 이걸 깼다라는 논란이고요. 비밀 유지 협약 어길 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원래 25일 75만 도스, 30일 121만 도스에서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지금 연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권덕철 장관께서 그 모더나 존 루퍼 부회장과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이제 8월 달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즉각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을 깼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경우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군으로서도 좀 다소 유감을 표하며 비밀유지 조항 페널티에 대해서는 공급 일정들을 제약사가 다시 재조정하거나 공급 물량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은 대금 지불의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고 공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정부가 여당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판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조금 어려워요. 비밀유지 협약이 뭐고 송 대표가 발언한 게 어떤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비밀 유지 협약은 구체적인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한정적인데 특정 국가에게 백신 물량을 몰아준다는 의문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제조사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백신 일정, 물량 도입 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만약 공개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정을 연기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원래 계약이 체결됐던 대로 대금은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언론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을 공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오히려 비밀유지 협약이라는 게 있다곤 하나 여당 대표가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문제는 없고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비밀유지 협약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페널티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페널티를 들어보니까 비밀유지 협약을 깰 경우에 그러니까 돈은 내두고 공급을 안 해줄 수 있다. 이건 뭐 갑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돈을 뜯어가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협약까지를 했었어야 되나는 의문이 드는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이 궁금한 건 도대체 언제, 얼마나 물량이 들어오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방역당국의 답변은 곧 들어온다, 차질은 없다,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백신 절벽 상태를 맞고 있고 그냥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한 번도 그럼 다음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막 임계점이 차오르니까 글쎄 송영길 대표가 비밀유지 협약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이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마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방역당국, 정부에 분명히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 그 유지를 깼다, 비밀유지 조약을 깼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저희가 잘 기억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통하고 나서 모더나가 2분기에 훨씬 더 많은 물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약속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차질을 빚을 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어떤 이 정부의 불균형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권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방역 당국도 물론 비밀유지 조항을 알겠습니다. 뭐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유지 조항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 방역 당국도 비밀유지 조항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비판 살펴보시죠. 여당 대표의 입이 화를 자초했다. 송 대표 입이 또 화를 자초. 백신 수급 계획 비밀 유지 협약 이후로 함구하더니 정작 여당 대표가 버젓이 공개해버리니 어안이 벙벙. 백신 문제되면 책임질 건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두 가지 점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정작 국민들이 불안할 때는 비밀 유지 협약 들면서 함구하더니 여당 대표가 이제 와서 버젓이 공개해버리는 이중 스탠다드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비판이 야당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래서 모더나는 잘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모더나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우린. 저도 이제 어제 잠시 좀 알아봤습니다. 송 대표는 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일단은 비밀 유지 협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백신이라는 것은 쓰고 나면은 계속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생산이 가능한, 말하자면 공산품과 그렇죠. 같은 것인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이 그냥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공산품이 아니고 일종의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말하자면 전략물자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완전히 슈퍼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비밀 유지 협약을 맺고 있고 또 만약에 그 주사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그 제약회사는 책임을 안 지게끔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밀 유지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다만 송영길 대표께서 어제 하신 것은 아마 실수일 겁니다. 저도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보고를 받고 그것을 비보도 또는 엠바고를 걸어놓은 보고를 받고서도 이게 어디 인터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부지부식간에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더나 제가 어제 좀 살펴보니까 이게 저는 화이자나 이런 데는 다국적 제약회사인데 굉장히 이 덩치도 크고 생산 능력도 있는데 모더나를 살펴보니까 이 벤처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력만 가지고 있고 이 백신 생산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위탁 생산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하는 곳에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영원히 이제 못 들어온다 이것은 아니고 어떻든 12월까지 정부가 약속했던 2억 9,600만 회분은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늦춰진다는 것뿐이고 연말까지 계획된 것은 충분히 다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9월까지 모든 국민들 1차 접종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주십시오. 9월달까지 3,6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다 끝내고요. 네. 연말까지는 2억 9,600만 회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접종을 다 끝내고 3차 접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스터 샷까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럼 전재수 의원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야, 집도 없고 백신도 못 맞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정부 계획은 차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 해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모더나 물량 공급 수치를 언급했는데 확인해보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핫삼 소식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핫삼은 얼마 전에 국내 업체인 것으로 알려진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물을 씻는데 맨발을 담가놓고 같이 맨발까지 씻는 듯한 그 장면, 비위생적인 이 장면이 논란이 됐는데 식약처가 이걸 또 잡아냈다고 합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고 물을 손질합니다. 물을 씻던 수세미로 갑자기 자신의 발을 문지르더니 그 수세미로 다시 물을 씻습니다. 비위생적인 장면이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식약처가 눈에 불을 켜고 해당 음식점을 찾아냈습니다. 단서는 영상에 나온 노란 학원 차량의 번호판이었습니다. 차량 정보를 이제 조회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으로 특정을 했고요. 위성 사진 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반경 한 2km 이내를 하나하나 다 지금 뒤져가지고 이제 건물 주변을 또 특정을 하고. 덜미를 잡힌 해당 식당은 서울 한 족발집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즉각 현장 단속에 나섰고 역시나 주방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 족발 소스에 사용했고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냉동 족발과 만두도 보관 기준 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상에 찍힌 무 세척 장면은 지난달 해당 업소 조리사가 한 행동인데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제가 또 먹거리 엑스파일을 오랫동안 직접 취재하면서 진행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박승호 변호사님, 강력히 형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언론과 또 우리 경찰,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같이 원팀 정신으로 이런 건 좀 잡아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저게 그냥 단순히 이 장면이 비위생적이다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특히 저게 물속에서 같이 있잖아요. 발 속에 담겨져 있는 균과 곰팡이, 바이러스까지 심지어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무에 전달될 수 있고 상당히 좀 위험한 게 지금 발을 씻잖아요. 발 피부에 있는 각질들이 저 솔에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위생적인 건데 자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식약처가 이걸 잡아냈다는 사실에 저는 일단 오늘 식약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문해 먹는 음식을 저렇게 만드나 이 식당 외에 다른 식당은 어떨까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처가 이 식당을 특정하게 되죠. 이 영상 속에 있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영상의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통해서 식당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거 수사해 보셨으니까 강력계 형사잖아요. 예. 식약처의 어떤 이 수사 기법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기에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한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최초 영상이 공개된 경위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행위 사안 자체가 워낙 중하다 보니까 식약처가 이 행위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 식당에 식품위생법 사례들이 더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되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업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미 서초구는 영업중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 원 사전 처분 통지를 해둔 상황입니다. 엄정한 처분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소비자들의 불안을 그나마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뭐 높아심에서 모든 족발집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은 제가 이제 족발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족발이 사실은 대를 이으면서 정말로 깨끗하고 또 그 맛의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청결하게 노력하는 족발집 사장님들이 많다라는 말씀 제가 반드시 드리겠고요. 저도 족발 좋아합니다. 어제도 족발 먹었고요. 이 족발 어떤 자영업자들이 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조심스러운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자, 저기에 나왔던, 저 영상 속에 나왔던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물에 발을 담그고 저걸 씻었을까? 한 조간신문이 취재를 했습니다.
비위생적인 무세척 영상 속 인물이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이었다고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워서 그랬다. 더워서 물에 발 담궜다. 더워서 지금 발 씻었다. 그 지난 25일 그냥 그만둬버렸다는 거예요. 실장 속에 등장하는 여직원 B씨, 영상 속에 등장하는 실장이라고 뭘 할 수 없었다. 옆에 있었던 여성분. 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미는 신용을 하길래 뭐야 더러워라는 말만 했다라는 어떤 해명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 많은 우리 또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 해당 사장이 아까 영업정지 맞았다고요? 사전 처분 통지를 받은 사전 처분 통지. 그러니까 실장은 그냥 더워서 그랬어요 하고 그냥 관둬버렸으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장한테.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100번, 1000번, 여러 번 얘기해도 잘못된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사실을 들어가면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던 굉장히 그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 있었는데 어려워서 그만두셔서 홀 담당하던 실장이 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좀 줄이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겼는데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힘든 자영업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시장에서 족발을 만들어서 조그만 가게를 갖고 만들어서 팔던 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족발 주문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주문이 안 들어서 결국에는 전 남편분은 밖에 나가서 막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저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엄단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영업자, 힘든 자영업자들 어려울 텐데 전부 다 저렇게 몰아가는 건 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저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는 엄단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최재형, 윤석열의 단판 요구. 어떤 얘기일까요? 살펴보겠고요. 여론조사 몇 장 보겠습니다. 양자대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자대결 결과 이재명, 윤석열 41.1, 이재명 36.9. 쿠키뉴스가 의뢰한 그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낙연 33.7, 윤석열 41.4의 지지율로 윤석열 후보가 그간 주춤했었던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양상들을 이번 양자대결 결과에서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이재명, 최재형 38.8 대 30.9, 이낙연 35.9, 최재형 29.8 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건데 이재명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비 후보의 지지율, 특히 이재명, 최재형, 이낙연, 최재형 요게 수치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와는 오차범위 밖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치까지 최재형 전 원장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역시 저 여론조사에서 봐야 할 것은 최재형 전 원장을 윤 전 총장의 대체제다 아니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보수 진영 또는 반문재인 진영에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윤 전 총장의 대체자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하여튼 다크호스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다크호스는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 최재형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양자 대결을 붙이게 되면 양당의 지지자들이 그냥 이 양자 대결을 붙이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40%는 다 받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개별 여론조사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추세로 그렇죠. 이제 여론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것인데 아마 앞으로도 민주당이 먼저 그 경선을 시작을 했지만 국민의힘도 곧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계속해서 이제 출렁출렁하고 계속해서 아마 그런 걸로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확 빠지지 않는 이상은 최재형 후보가 독자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윤석열 총장에게 다 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지 않으면 최재형 원장이 독자적으로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자, 윤 측은 거리두기. 야, 이 묘네요. 사파 싸움. 최재형. 언론에서 개파 정치 프레임을 내서 여러모로 당한 폭격 수준. 현 시국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만나자. 자, 이에 대한 윤석열 측의 답변은? 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때가 되면 언제든 만날 것이다. 라며 사실상 거절. 국민의힘 한 의원. 최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 향해 개파 문제 거론한 건 정치적 견제 의도가 있어 보여. 이런 상황에서 만남을 응하긴 어렵다. 라고 답합니다. 요거 미묘한데요? 박정환 대변인? 만나자. 언제든 만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 직접 하기 전에 이제 전에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하고 양자 대결에서 다시 우위를 보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지는 조사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지나면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 회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봤던 김병민 대변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거 캠프에 입성하는, 소위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뭐 비타민 주사 같은 거를 맞아서 조금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걸 전제로 놓고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재형 전 원장 측에서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과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가장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해야 되는 측이 이제 최재형 원장 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 같은 효과가 있는 비타민 주사가 하나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과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무언가 책을 좀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노린다. 하나. 자, 그럼 윤 총장이 안 만난 이유는? 윤 총장이 안 만나. 두 번째는 이 체급을 올리는데 이 저변에는 또 저런 게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4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입당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붙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옛날에 개파가 형성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개파 정치라는 게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측 캠프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 캠프에서 개파 정치를 도모하는 듯한, 모색하는 듯한 모습이 있으니 저분은 개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라는 약간의 프레임 싸움도 얹혀서 부정적인 기류를 좀 만들려고 하는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후보 측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자,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여권 소식. 본 경선 이후에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정정당당.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지역주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낮추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고.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치열했네. 전주세 의원님. 특히 백제 발언, 지역주의를 두고서는 서로에게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라고 탓을 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지사에게 오락가락하지 마라.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이낙연 지사에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냐. 살벌한데.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네, 어제 이제 원팀 말하자면 이제 서약식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선을 좀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당 지도부가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7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TV 토론회 열리니까 이전에 나왔던 지역 문제, 뭐 백제 문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10월 10일 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아마 더 치열하게 공방을 벌리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과거 캐묻기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이제 일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국부펀드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그다음에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 이것이 믹스가 돼가지고 10월 10일까지 더 치열하게 아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되 이 선을 좀 넘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넘는 건 안 되겠죠. 예, 넘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충분히 그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치열해져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재밌다. 재밌다. 김두관 추미애 후보도 설정 벌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羹 잡는 애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은 다 윤석열을 보고 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羹인 겁니까? 지금 저는 매 잡는다고 아주 바빠 죽겠습니다. 결국 징계도 못하고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어버렸거든요. 2개월짜리 징계를 왜 했습니까? 징계 의결서를 대통령께서 제거를 하신 거죠. 이미 그 羹은 높이 날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뱅뱅 돌다가 결국은 손짓을 했던 국민의힘당에 아마 입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추락을 하겠죠. 이미 제가 잡아놓은 것을 또 후보께서 잡겠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두 분은 잡았다 안 잡았다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과 연애를 파헤치는 남자, 사연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개그맨 박수홍 씨가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려 화제입니다. 박수홍 씨는 어제 그간 교제해온 23살 연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한 가정의 가정이 됐다라고 전했는데 이 같은 소식에 지인과 누리꾼들의 많은 축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IHQ의 연애 전문 기자 안지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수홍 씨가 언제 장가가나 했는데 그것도 23살 어린 신부와 혼인신고를 깜짝 발표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박수홍 씨 1970년생으로 예. 올해 52살인데 1993년생인 23살 어린 예, 신부와 어제 깜짝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 소위 딸뻘.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요즘 워낙 뭐 다양한 연애관이 있으니까요. 예, 한 가정에 이 가장이 됐다면서 이 자기가 굉장히 책임감 있는 이 가장이 되겠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래 교제를 해왔던 겁니까? 네. 2018년에 뭐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고요. 사실 박수홍 씨가 뭐 친형과 약간 금전적 다툼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굉장히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예. 친형과의 재산 문제 두고 법적 갈등 빚고 있잖아요. 현재 네.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이 친형과 그 전에 굉장히 매니지먼트 사업을 박수홍 씨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해왔기 때문에 박수홍 씨 재산이나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관리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형제 간에 다툼이 좀 생기면서 지난 4월에 박수홍 씨가 박수홍 씨의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이제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또 6월에는
116억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법적 다툼으로 지금 범진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친형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생긴 원인으로 지금의 현재 아내분이죠. 그분이 가족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이게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내가 된 분에 대한 뭐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악성 루머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박수홍 씨가 결혼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된 분을 보호하는 듯한 말도 했거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해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가짜 뉴스에 엄포를 놓으면서 굉장히 보호하는 노력을 했고 팬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박수홍 씨에게 또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남까지 골고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